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참 답답했죠? 네, 맞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하면서 모두 약세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2,8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밀렸습니다. 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밤사이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2%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반등다운 반등을 기대해 봄직한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 금리 상승에도 미 증시는 양호하더니 우리나라만 왜 또 유독 취약한 걸까요? 하반기의 첫 거래일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낙폭과 대주들의 키 맞추기 장세가 이루어지며 선방을 하더니 그 키 맞추기 반등도 일일 천하로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전 거래일 7월 2일 화요일장 한마디. 금투세와 금리 상승의 이리 삐끗 저리 삐끗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의 가장 근본적인 하방 압력 요소는 고금리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4.46% 수준까지 10bp 넘게 뛰며 투심이 악화됐고요. 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를 유도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감안하면 금투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권고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신용 관련 일부 매물까지 조금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원화 가치 역시 약세 보였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금투세 이슈도 재부각됐는데요. 수급과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도 대량 매수하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코스피는 따라서 0.84% 하락하며 하루 만에 2,800선을 내주고 2,7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컸던 월요일장과는 다르게 어제는 2% 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이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197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694개 기업이 하락했습니다. 또 양시장에서 1,9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업종은 이렇게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날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월요일장에 이어 어제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 개화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따라서 큐라티스는 18%, 대봉LS는 14%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전선 관련주들은 변압기 수출이 늘었다는 수출입 무역 통계와 미국 송전망 공급 소식에 빨간불 켜냈는데요. LS전선은 이날 미국 송전망 운영사 LS 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와 1,000억 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선 변압기 관련주 강세 속 대원전선은 4%, LS는 1% 올랐습니다. 한편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관련해서 풍사는 5% 하락하는 등 방산주들이 약세 보였고요. LIG 넥스원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11% 밀렸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와 전선 쪽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양시장 합산 총 1,9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던 화요일장. 그럼 오늘은요.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 더 돋보였다. 밸류업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역대급 외국인 투자 열기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기대감은 꼭 되살아나야 한다. 금융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전날 하락장 속에서도 화려한 금융주들의 상승을 견인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대통령실은 곧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 세제 지원이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밸류업 지수에서 또 12월 지수 연계형 ETF에서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죠. 전거래 금리 부담에 갈 곳을 잃었던 자금들이 불안정하게 서성이자 그 자금들의 다시 살아난 밸류업 정책 기대감이란 좋은 명목을 제공한 정부. 이에 KB금융은 52주 신고가
주가를 다시 갈아치우며 8만 5천 원까지 터치합니다. 여기다 뭐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주들 다 좋았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같은 아주 굵직한 공룡 기업들이 배당급을 높인다고 발표하자 주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 또한 국내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군계 일학처럼 하락장 속에서도 눈부시게 영롱한 양봉을 자랑했던 금융주들. 그런데요, 증권사에서는 이 찬란한 우상향 기세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KB금융이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하는 4가지 이유라는 주식 시황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현 시점에서 KB금융이 제시한 이 4가지 요소가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드는지, 그리고 고로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합리적인 근거가 얼마나 좀 납득이 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현 시점 금융주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TV 토론 이후 대세는 트럼프 후보로 기운 게 사실이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지금 바로 금융이거든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당시 볼커를 규제 완화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이 볼커 롤이 뭐냐면요. 바로 은행의 자기 계정 거래 금지, 그러니까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운용 금지 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금융위기 직후 이 폴 볼커가 금융 안전망 혜택을 받는 금융회사는 고위험 업무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서한을 보냈었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던 거죠. 이렇게 오바마 때는 볼커 룰을 시행을 하다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볼커 룰 규제 내용이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2018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고요. 이후 2019년부터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 시 금융산업 규제보다는 완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장은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을 자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인데요. 금융주는 금리 민감 산업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게 공식이죠. 지금 보면은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60% 이상으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는 데 있겠습니다. 시장은 자꾸 욕심을 내니까요. 그런데 9월 이후에 추가 인하를 안 한다? 그럼 미 10년물 금리의 하락폭도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트럼프 후보의 높은 당선 가능성 자체가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제처럼요. 자, 세 번째 배경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7월에는 세법과 상법 개정의 정부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9월 초에는 세법과 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12월에는 국회 통과 순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못한다, 운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일부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기대해보며 또 강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서 세 번째 배경은 정부의 다시 불짚은 밸류업 정책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배경도 살펴보시면요. 바로 20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나요? 금융주는 20년을 주기로 한국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증권주가, 2000년대에는 보험주가, 그리고 이번 2020년대에도 위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도주로 기억될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해보자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금융주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입니다.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9만 6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 은행주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2분기 지배순이익은요, 1조 3,740억 원을 예상하면서 컨센을 소폭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가는 83,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 볼까요? 올해 상반기 오버행 부담으로 주가 다른 금융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PBR 매력도가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주목을 받을 시기라는 게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2분기 순이익 1조 2,25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F 관련 충당금 부담 이슈로 컨센은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2분기 지배순이익 8,9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컨센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출 쪽은요, 3.8%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목표가를 기존 8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며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3분기 발표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0.56% 상승에 그쳤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금융주를 위한 최상의 조건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져가는 2024년의 하반기, 우리는 다시 한번 금융주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중항체 전문기업 ABL바이오는 1,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ABL바이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ADC 개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 업체 아이센스는 체외 진단기기 기업인 프리시전 바이오 지분 전량을 광동제약에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160억 원이고요. 아이센스는 신규 주력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BHI는 2,322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포모사 중공업 측의 요청에 의한 해지라고 밝혔고요.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인공치아 소재 개발 기업인 하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16,000원입니다.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의 서비스 PMI가 발표되는데요. 슈퍼 엔저 현상 속 특히 일본 경기 지표는 엔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함께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K푸드 플러스, 즉 농심품과 연관산업의 수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반등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전날 6% 올랐고 밤사이에도 10%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거래 국내 증시 어땠나요?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4.46% 돌파에 이어서 좀 투심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테슬라의 6% 급등 훈풍을 오롯이 이어받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았고 또 테슬라도 또 한 번 추가 상승을 했으니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 재전략 정비를 챙겨가야 할지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